안녕하십니까, 래핀입니다. 6월 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7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3%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는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100억, 기관 투자자가 3,100억을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 계속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마지막에는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0.1% 반등했지만 외국인 투자자 1,000억 정도 매수, 기관 투자자가 70억 매도하였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많이 주가를 올리면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스닥은 낮은 상황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코스피 121선 딛고 반등하는 추세로 진행 중이었는데요. 오늘도 조정을 받으면서 단숨에 이제 상승분을 꺾어버렸습니다. 저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지금 이 위에서의 저항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흐름이 조금 이제 꺾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은 거래량이 조금 평소보다 많았음에도 주가가 이제 눌리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특히 좀 떨어지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월봉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에서 지금 이제 아래로 꺾여 버렸죠. 그래서 6월 달에, 그리고 7월 달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글로벌 증시에 대한 상황이 조금 이제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보시면 다우는 0.3%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0.56% 상승했고 니케이는 0.2% 정도 떨어졌고요. 전반적으로는 지표들이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코스피가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845포인트 진행 중이고요. 계속해서 아래 부근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며칠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하게 고점 대비해서 많이 회복했다, 올라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형태로 진행 중이고 일단은 이대로 N자로 아래로 떨어질지 아니면 적당하게 받치면서 진행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코스닥이 불리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 그런 경기주들이 모여있는 코스피가 좀 선방을 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선방을 하고 코스피가 좀 이탈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한 4일 정도 연속으로 들어와 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별로 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닥에 조금 매수 중이고 아까 코스피 확인 못했기 때문에 다시 보면 자,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2,100억 매도하면서 한 3조 매도 이후에 잠깐 이제 매수 들어왔던 거 그대로 뱉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금융 투자 말고도 다른 투자자들도 매도를 하면서 오늘 이제 매도에 적극적인 모습이었고요. 이게 이제 6월 달에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MSCI 리밸런싱 마지막에 이렇게 크게 던진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아무리 만기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부정적으로 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수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좀 올라간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은 1378원, 4.5원 정도 올라왔고요. 오늘 이제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위로 밀어 올리면서 또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는 모습 61선 지키면서 환율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추세는 계속 위로 유지 중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이 1370원이지 지금 아주 길게 긴 기간 동안 본다면 이 1370원대를 찍었던 적이 사실 몇 없거든요. 2007년, 8년 요때 2009년 정도 요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2024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거의 2023년 그만큼 지금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바짝 올랐다가 떨어진 게 아니고 바짝 올라서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언제 떨어질지를 계속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금리가 이제 좀 움직일 수 있을 법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조업 지표가 PMI죠. 그게 이제 50포인트 아래로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이 제조 지수가 이제 침체 신호가 나왔다라고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8.7이었고요. 예상치 49.8보다 훨씬 이제 낮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조업 지수가 좋지 않다라는 뜻이고, 미국의 제조업이 침체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고용 지표라든지 실업 수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고금리를 유지한 덕분에 결국에는 경기 침체라는 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침체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 시작 지점에서 FOMC가 금리를 서서히 낮춰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위주로 좀 이제 하락을 했던 것 같고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다시 이제 증시가 좀 힘을 받겠지만, 단기간에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는 결국에는 제조업 침체이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미국 증시 지금 0.5%, 1% 정도 하락 중이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지금 전부 다 1%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 상황 속에 경기 침체를 만들었는데 또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고, 그렇다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물가가 계속 높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만이 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서 최악의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경기도 좋지 않으면서 물가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저는 일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 목표 달성을 한다면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다시 증시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침체에 대한 시그널 때문일까요? 지금 결국에는 72.7달러로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이제 80달러 근처에서 유지되던 국제유가가 며칠 만에 지금 76달러 갔다가 지금 하루 만에 거의 7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사실 경기 침체가 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또 투심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유가를 적절하게 유지시키고 너무 올라가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보았을 때는 이 5년 동안의 평균치를 보았을 때 반등 이후에 저점을 찍던 그 자리까지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라인이 깨지고 60달러까지 진입을 한다면 국제유가가 이제 얼마나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때까지 본다면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보겠지만, 이때는 코로나 특수였습니다. 정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국제유가가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급락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무시를 한다라고 해도 지금은 이제 꽤 낮은 위치까지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를 어떻게 또 방어할 것인가, 그럼 물가가 얼마나 빨리 잡힐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좀 보고요. 이제 6월 달에 곧 발표될 뭐 CPI 지표, PPI 지표, PCE 지표 이런 것들 결국에는 하나씩 나오면 이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지, 그리고 그동안에 공을 들인 그 고금리가 효과를 발휘했을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경기 침체라는 것은 결국에는 또 좋지 않은 이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왔어야 됐고, 그게 지금 도달을 했다, 거의. 그래서 그 움직임 좀 읽어가면서 우리도 투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550원 하락해서 7.47% 하락했고요. 19,2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장 초반부터 바로 이제 눌러버려가지고 쭉 밀어버리는 모습이었고요. 시간외 거래도 19,040원까지 160원 정도 추가로 밀면서 마지막에 거래를 좀 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도 사실 좋지 않았지만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이 원자력 테마 그리고 원자력 테마뿐만이 아니고 에너지 테마가 전반적으로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7%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한 2%에서 3% 이상은 지금 떨어진 모습이고요. 원자력 테마는 4% 이상, 7%까지 지금 떨어진 종목들이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모든 에너지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는지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나머지도 모두 떨어졌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테마에 대한 악재라고 하기에도 원자력 테마를 떠난 그런 이제 신재생 테마라든지 수소 테마들도 다 같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에너지에 대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이 조정을 크게 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지금 이제 차트 좀 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차트 갭을 결국에는 줄여버리는 상황이죠. 이때 이제 갭을 띄우면서 아주 급등을 해서 22,000원까지 찍고 지금 다시 돌아온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아래로 터지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갭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21선 정도 지지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시간의 거래라든지 아니면 이 거래가 터지면서 눌렀다라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떨어졌는지 이 에너지 테마들이 왜 떨어졌는지를 이해한다면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차트가 별로 중요해 보이지는 않고요.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이 여전히 오지 않았고 이 주가가 뭐 여기서 자리를 잡아서 횡보를 하던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을 받던 결국에 대세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자 방향도 바뀌지 않을 거고요. 일단 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면 급락을 했고요. 2만 원대를 넘었다가 며칠 만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량은 2,190만 주로 전날보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아래로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조정을 받았고 5월 29일부터는 꾸준히 지금 조정을 주면서 주가를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때 이제 거래량이 계속 붙어서 밀리는지 아니면 다시 좀 차분해지면서 또 동력이 줄어들면서 또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78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52만 주 매도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금융 투자가 34만 주 정도 매도하면서 많은 물량 뱉어냈고요. 보험이 15만 주, 투신 7만 3천 주, 연기금 투자자가 17만 주, 사모펀드가 7만 8천 주. 그래서 보통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락을 할 때 투신 투자자, 사모펀드가 이 두 투자자가 막 이제 아래로 던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금융투자, 연기금, 보험 요 정도에서 이제 물량을 뱉어냈고 외국인 투자자도 최근에 들어서는 적지 않은 물량을 뱉어냈죠. 52만 주.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이 집계를 좀 봐야 되겠지만 사실 뭐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도 이전에 워낙 많은 물량을 매수했기 때문에 뭐 20만 주 어제 매도하고 50만 주 매도하는 거 크게 저는 뭐 대세에 영향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어찌되었던 간에 오늘 이제 급락을 한 것은 사실이고 차트를 보았을 때는 일단 갭을 메꾼 상황 그리고 수급을 보았을 때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고 외국인 투자자도 좀 매도를 했는데 사실 뭐 이전에 많은 매도를 했던 많은 매수를 했던 그런 수급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이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는 요 정도로 좀 넘어가고
공매도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지금 뭐 거의 다 상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맨날 비슷한 상황이고, 어제 잠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죠. 45만 주 정도. 그래서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주에서 45만 주까지 다시 감소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점점 0이 될 때까지 줄어드는지, 아니면 뭐 오늘 같은 이런 주가 하락에 대해서 공매도 잔고를 다시 늘렸을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따가 이틀 뒤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천천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차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뭐 대차 상위 종목도 없고, 특별한 별로 움직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해봤자 뭐 10만 주 정도. 그래서 오늘은 수치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종목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 추적 물량이 51만 8천 주에서 52만 3천 주, 거의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1.46%에서 21.35%까지 지분은 조금 줄었습니다. 전일도 20만 주, 그 다음에 오늘도 50만 주 해가지고 한 70만 주 가까이 이탈을 했지만 여전히 21% 유지하면서 많은 물량 보유 중이고요. 뭐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줄여서 20% 깨도 상관없죠. 사실 지금까지 줄고 많은 매수를 한 번도 쉼 없이 이어왔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 아래서부터 계속 매집을 해가지고 21%까지 지금 끌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잠깐 차익 실현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많은 물량을 천천히 올리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거래량 죽이면서 매집을 하고, 한번 이제 거래량 터트리고 떨어뜨릴 때는 또 50만 주 매도하면서 주가를 그대로 이렇게 내려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매집 입장에서는 많은 물량을 모으고 아래에서 좀 올라왔을 때 다시 이제 적은 물량으로 주가를 눌리고 또 매집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떨어뜨리고, 이러한 반복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좋은 이슈로 좀 주가가 힘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힘차게 올라가는 시그널이 나왔는데 좀 이렇게 무너져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다 봤는데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그런 에너지 관련 테마들이 무너진 이유를 좀 여기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좀 들려온 소식이 하나가 있죠. 자, 우리나라가 갑자기 산유국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확정은 아니지만 뭐 20% 정도의 가능성으로 지금 그 아래에 이 풍부한 석탄과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추측이 완전 근거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확률이 20% 정도인 그런 이 사업을 이제는 땅을 파서 정말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하다 정도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치가 140만 배럴이지만 요거는 어디까지나 140만 배럴은 추정치고요. 그보다 많을 수도 있고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 아예 사업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소식으로 오늘까지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어제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그 다른 에너지들이 좀 이제 수급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특히 좀 이 그 관련 대체 에너지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그러면 그 이유가 이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었기 때문에 석유랑 가스가 풍부해졌기 때문에 이제 원전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신재생 별로 필요 없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 대한 방향이 이 세 가지로 향하고 있고 최대한 석유를 줄이고 석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석탄은 풍부하고요. 석탄이 사실 이 전체 에너지 중에 가장 단가가 낮은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가격 경제성만 생각을 한다면 결국엔 석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지구 온난화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특히 이 석탄이 거의 직접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기여를 하고 있고 그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계속 뜨겁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줄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석탄 에너지는 단가가 싸더라도 지금 쓸 수는 없고
지구에 많은 매장량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대로 된 석탄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이산화탄소를 다 포집해야 되는 CCUS인가요? 그런 기술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야 되고 석탄으로 발전을 하더라도 이산화탄소가 거의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발생은 되겠지만 그 웬만한 탄소들을 다 포집해야 되는 그런 기술력이 없고서야는 이 에너지를 다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석유와 가스가 이렇게 발견이 되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가 저 석유와 가스가 많이 이 매장이 되었더라도 저것을 온전히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감이 있죠. 왜냐하면 시기도 시기이고 지금 특히 중동 국가도 계속 이 유가가 떨어져서 그죠? 기름에 대한 인기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유국도 이 네옴시티, 사우디는 네옴시티, 그 다음에 UAE 같은 경우는 두바이에 이어서 마스가르 시티인가요? 네, 그 또 제2의 두바이를 꿈꾸고 있고요. 이 중동 국가들이 이제 석유가 그렇게 많은데도 대체 에너지를 계속 투자하고 그런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이 석유가 인기가 다 떨어질 때까지 다 떨어지기 전에 이 상황을 체질 개선을 좀 해야 된다. 석유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 방향으로 세계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산유국이다라고 단정짓기도 어렵고 20%라는 확률이 그렇게 높은 확률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석유가 발견이 되더라도 그 석유를 개발하는 비용과 그 다음에 그 석유를 온전히 다 쓰기 위한 비용은 그리고 기회는 사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논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이 급락 이유가 이 산유국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를 떠나서 어제 해프닝이 하나 있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아니었고요. 미국 증시였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인데요. 뉴스케일 파워가 어제 장중에 0.16달러까지 떨어지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전산 오류였기도 했고요. 이 종목 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같은 현상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인지 어제 이제 급락을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14% 정도 하락으로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는 뭐 2% 정도 올라가고 있지만 어제 이제 급락을 한 상황이고요. 이게 뭐 그 전산 오류 때문에 급락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뉴스케일 파워가 왜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는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전에는 올라가면 공매도 리포트 내고 올라가면 공매도 리포트 내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스탠다드 파워에 대한 그런 이제 2기가와트 규모의 50조죠. 50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협의하고 있다. 거의 따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 뒤에 지금 이 갭을 거의 다 메꿔준 상황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와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보여지고요. 저는 이 뉴스케일 파워가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제 과연 두산 에너빌리티를 떠나서 뉴스케일 파워는 왜 14%까지 하락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기 답이 있습니다. 아까 장 초반에 그 종목 전에 제가 리뷰를 했던 이 기사고요. 미국에 대한 제조업이 지금 이제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PMI가 2달 연속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치보다 훨씬 빠르게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채금리가 급락을 했고 환율도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확실히 리세션 아래 공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그널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 발표될 수 있는 그런 CPI 이런 이제 물가 지표들도 좀 보면 확실하게 이제 방향이 잡히겠지만 지금 물가가 잡히지 않는 채로 저런 제조업 침체가 나타난다면 좀 더 크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침체와 결국에는 경기 침체와 뉴스케일 파워가 제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먼저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사업을 보면 네, SMR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인데요. 이 SMR은 대형 원전 대비해서 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 대형 원전은 커다란 이제 큰 대형 원자로를 가지고 있고 소형은 말 그대로 소형을 여러 개로 나눠 놓은 그런 모듈입니다. 그래서 큰 거를 이제 온도를 높여서 막 몇천 도까지 올리는 그런 것과 이 작은 거를 해가지고 온도를 올린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용량이라고 하더라도 합쳐더라도 이 효율 자체가 달라서 에너지에 대한 단가가 SMR이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파워와 계약을 하려고 하는 그 50조 프로젝트도 결국에는 대형 원전으로 50조라고 한다면 지금 체코 원전이 대형 원전 비교해서 내기가 30조죠. 근데 지금 50조가 2기가와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기준으로. 그래서 체코 원전은 1000메가와트급, 1200메가와트급 내기가 30조인데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단가로 보면 딱 2배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대형 원전 2기가와트 정도였으면 25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소형 모듈 원전 2기가와트가 50조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준비를 계속 꾸준히 했고 이 프로젝트가 본계약을 앞뒀다. 그럼 이 돈도 없는 회사가 무슨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부, 미국 하원에서 112억 달러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 에너지에 대한 단가를 어느 정도 낮춰주었습니다. 스탠다드 파워 입장에서는 뉴스케일 파워와 이 50조를 계약하긴 하지만 보조금을 힘입어서 조금 더 싼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그렇게만 푼다면 이제 계약하면 대박이었죠.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아래 공포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커지게 되면 급속화되게 되었을 때 제조업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제조업이 줄어든다는 것은 생산, 그죠? 전반적인 그런 생산량이 줄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전력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전력 생산이 줄면 뭐 원자재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전기를 많이 쓰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가 72달러까지 최근에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 이런 유가랑 이런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해버리니까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해서 또 이제 대체 에너지들이 이 낮은 가격 경쟁성으로 승부를 해보았을 때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에너지 중에 비싼 에너지원들이 지금 오늘 타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SMR, 해상풍력, 태양광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이제 전반적으로 눌러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 그래프를 한번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보시면 자, 국제유가 72달러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1년 동안의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국제유가가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 급락 폭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이 뉴스케일 파워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굉장히 크게 떨어졌죠, 이때. 그래서 이때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좀 공매도 리포트 공격도 좀 받았고 좀 올라갈 듯 할 때 그 리포트 공격 받으면서 급락을 하긴 했지만 이미 그 유가가 떨어질 때 좀 조정을 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시기였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러한 이 침체 신호가 결국 SMR에 대한 이 사업에는 투자자들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뉴스케일 파워가 언급했던 스탠다드 파워와의 계약 확정입니다. 네. 그 계약 확정이 되어야만 다시 한번 주가가 이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그 이슈를 같이 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뉴스케일 파워 차트와
유사한 움직임으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이제 스탠다드 파워에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주기기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뭐 사실 이 아직은 확정된 게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제가 그때 많은 얘기를 드리면서 결국에는 의무적인 계약 금액이 있고 그게 수조 원에 달하고,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체업체자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뉴스케일 파워의 다음 프로젝트였던 루마니아 프로젝트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한 건 아니지만 루마니아 대통령이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를 방문해서 그러한 공장 투어를 한 점에서 보았을 때는 스탠다드 파워에 대한 프로젝트도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경기 침체 신호가 이러한 영향을 좀 주었고요. 그 침체 신호가 이 스탠다드 파워 계약에 어떤 영향을 주진 않을까. 네,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와 그 다음에 급등했던 그런 주가에 대한 차익 실현 심리가 좀 중복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저는 지금 이 모든 것이 침체는 당연히 왔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침체가 와서 이제 제조업이 지수가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최근에 이 AI에 대한 그런 이 학습, 그죠? AI에 대한 경쟁은 여전히 저는 치열하다라고 봅니다. 이 제조업, 자동차 생산, 아니면 뭐 그런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휴대폰, 이런 것들이 좀 침체가 되긴 하더라도, 지금은 이 AI에 대한 플랫폼, 상품은 계속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고, 그게 업데이트가 되면 될수록 그 품질을 계속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경기 침체에도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계속 관심을 받고 있고, 그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제 AI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는 본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받았고, SMR이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를 관심을 받았던 거고요. SMR이 단가 비싸서, 당연히 뭐 대형원전 대비해서 비싸서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거 사용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땅덩어리가 엄청 크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이 원자력 단지가, 그리고 큰 호수를 끼고 있는 원자력 단지가 이 지방까지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거리가 있을 겁니다. 먼 거리. 그래서 송전로도 깔아야 되고, 그 송전을 하기 위한 전압도 계속 걸어줘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전력 손실도 발생하고, 그 모든 게 장기적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 SMR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다가, 그죠? 필요한 적재적소 위치에 필요한 양만큼 모듈을 추가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78MW이기 때문에 뭐 한 기당 단가는 비싸더라도 이 적게 만들 수 있고요. 모듈을. 그리고 이 자연 냉각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 효율이 떨어지는 만큼 자연 냉각이 뛰어나다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지역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는 SMR은 분명히 비싸더라도 본연의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원자력 활용만 한다면 또 이제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추후에는 수소를 생산한다라든지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다시 같이 연결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와 세트되어서 들어간다라든지, 그러한 여러 이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차세대 원전에 대해서 2조 5천억 정도를 투입해서 기술 개발과 실증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고요. 여기 뭐 당연히 이 내부 원자로 생산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30년대 초에 이제 세계 차세대 원자로 시장이 개화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이 ISMR, 우리나라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포함시킨 이 ISMR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점점 그 시장은 다가오고 있지만 그 시장이 다가오는 그 와중에 우리는 요렇게 시장이 형성되었으면 하지만 항상 시장은 요렇게 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파동을 좀 우리가 잘 견디고 이러한 파동에 대한 주기를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주식을 잘해서 요때 사고 팔고를 계속 하면 정말 이제 베스트이긴 하겠지만 꼭 여기서 사면 떨어지고 꼭 여기서 팔면 올라가고 네 그러한 상황. 그 다음에 이 제가 정말 이쁘게 그려서 그렇지 지금 여기가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본질을 보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그 시장 상황이 이제는 좋다. 근데 그 와중에 경기 침체가 또 발생했고 그 전에는 코로나가 발생했고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도 발생했고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이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 다 이겨내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꾸역꾸역 이제 올라왔고 우리가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가격까지 밀고 크게 올라갔다가 좀 이제 아쉽게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뭐 결국엔 다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요겁니다. 첫 번째는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이슈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의해서 SMR 프로젝트가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는 것 같고 예산 축소, 지원에 대한 예산 축소가 또 우려되기 때문에 이 신재생이라든지 SMR이 좀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SMR 관련 계약이죠. 본계약. 스탠다드 파워라든지 뉴스케일 파워와 그 루마니아 프로젝트를 계약하는 거, 확정 짓는 게 지금 우선이고요. 이 뉴스케일 파워 입장에서는 스탠다드 파워가 지금 상반기 안에 계약이 확정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6월 말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확정이죠. 그래서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에 우리나라가 선택이 된다면 더더욱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월 중순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아는 정보는 7월 초 중순이라고 알고 있고요. 6월 15일은 입찰에 대한 평가를 이제 체코 전력 회사에서 마감을 하는 것이지 정부가 어떤 국가에다가 어떤 기업에다가 이 발주를 줄지는 선택하지는 않는 그런 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7월 15일까지 늦어도 15일까지는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한 3주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고 천천히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있을 UAE 원전에 대해서 네,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산유국이니 뭐 경기 침체니 이러한 이슈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잡음처럼 끼어들어오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향하는 그 방향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잠깐 음봉이지만 다시 한번 좋은 방향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내일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뭐 크게 네,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왔던 지점, 이렇게 떨어졌던 지점도 잘 버텨왔고요. 이러한 상황, 결국에는 추세 따라서 뭐 지점 찍고 올라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이번 주 조금 이제 흐름이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